네, 안녕하십니까. 해연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것처럼 IB 디플로마 설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디플로마란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명확한 부분이 많은 입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차에 보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뭐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서부터 12학년 학부모님까지 다양하게 계시지만 오늘 포인트는 IB 디플로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대학 진학 방법은 따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IB를 평가하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은 PPT 자료 설명은 60분에서 한 7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밑에 보시면 Q&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Q&A 섹션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놓으시면 저 끝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들 보셨죠? 첫 번째 IB 디플로마 2에 대해서 정확히 IDP가 뭐고 학력평가 요소가 어떻게 비교가 되고 T포인트 하는 거는 이제 타리프 포인트를 영국에서 쓰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IB 디플로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통계 자료 분석이에요. 이 사람이 매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떻게 분석할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디플로마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IB 디플로마에서 잘 아시는데 그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사진이 나폴레옹 사진입니다. 유명한 그 스위스에서 넘어가는 그림인데 옆에 보시면 김홍도의 서당도입니다. 이 두 그림 연도수가 엇비슷합니다. 1800년도에 엇비슷한 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많이 차이 나죠. 근데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같을까요? 먼저 이 IB 디플로마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바칼로레아라는 프랑스 대입 시험이 1808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때 시작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 쭉 변형이 되면서 국제 바칼로레아, 즉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이름으로 IB 디플로마가 1968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외교관 자녀라든지 국제기구 자녀들이 자기네 나라 또는 미국이나 영국 여러 나라로 진학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바칼로레아라는 프랑스 입시 시험을 바탕으로 만들자. 영어 기반으로 된 시험을 만들자 해서 IB라는 게 나왔고요. 이 김홍도의 서당도, 나폴레옹 사진의 공통점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Q&A 답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좀 안 걸고 하면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집중하자는 의미로 상품에 걸려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IB 디플로마의 구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은 총 4가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초등과정 PYP라고 합니다. 3세부터 12세 과정까지 나와 있는 과정인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보면. 두 번째 MIP라는 과정으로 해서 7학년부터 10학년 과정까지 있는데 이 MIP는 왜 의미가 있냐면 MIP에서부터 IB 디플로마 본부의 기록이 레코딩이 남게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MIP 그러면 IB 디플로마를 한 친구들 중에 MIP를 안 한 친구들이 손해를 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IB 디플로마는 2년짜리 프로그램으로서 딱 2년간의 과정으로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스코어를 주는 시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MIP랑 많이 비교되는 시험 중에 하나가 IGCSE라는 인터내셔널 오레벨 시험입니다. IGCSE는 영국에서 시작된 시험이고 바칼로레아는 정확한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 바칼로레아의 장점을 영어식으로 IGCSE 플러스 A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게 IB 디플로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과정은 서티피킷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과목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3과목 내지는 2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충분히 서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티를 받는 학생들은 크게 없어요.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해외 학생들 많은데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IB 디플로마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 화면이 조금 잘리는데 여기가 언어 영역입니다. 어떻게 IB 디플로마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세 번째 사회 영역, 실험 영역, 수리 영역, 아트 앤 선택 영역으로 6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그룹에서 한 과목씩 선택을 합니다. 단 예외가 되는 과목이 아트 영역입니다. 마지막에 보이신 이 아트 영역은 내가 선택을 안 한다고 하면 이과 가는 아이들은 실험 영역을 2과목 선택하겠죠. 문과 가는 학생들은 사회 과목을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6개 과목을 다시 하이어 레벨, 스탠다드 레벨로 나눕니다. 해서 하이어 레벨은 240시간, 스탠다드 레벨은 150시간의 이수 시간을 맞춰야 IB 디플로마의 베이직 리콰이어먼트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포함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 4,000자짜리 심화 에세이, 익스텐드 에세이라는 에세이를 작성하셔야 되고 TOK라는 이론에 대한 지식 시험을 에세이를 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총 8개 과목이 되는 거고 밑에 보이시는 카스라는 거 교내 활동 150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아이들이 해야 될 과목 수는 9개 과목이 되겠죠. 기본적인 6개 과목 TOK, 카스, EE까지 9과목을 총 이수를 하셔야 IB 디플로마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영역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좀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까 합니다. 여기 좀 잘리긴 했는데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언어 과목에서 영어를 선택을 하고 외국어를 중국어 선택하고 수리를 수학, 사회, 물리, 화학, TOK 2 점수를 합친 점 33점, 3점 해서 모든 점수를 다 더했더니 38점이 나왔다 치자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38점이 나오면 저희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항상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는데 왜 이놈의 IB 디플로마는 45점으로 계산을 하냐. 도대체 난 이 45점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45점에 대해서 38점 점수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는지 우리가 가늠을 하면 이 정도 점수대가 고득점인지 저득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부분 설명에 앞서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면 이 유카스라는 것과 커먼 앱을 좀 구별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그 미국 대학 지원하시는 분들 커먼 앱 많이 노래를 하실 겁니다. 그 커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유카스랑 비슷한데 유카스는 영국 대학 접수 프로그램이고 커먼 앱은 미국 대학 접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드릴 건데 유카스는 영국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나온 거고 커먼 앱은 미국 대학 교육협의회. 유카스는 국제학생 및 영국학생, 국제학교 및 미국 학생 동일하죠. 마지막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 유카스 포인트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AT, 서브젝트, AP, 물론 IB 디플로마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학생 평가 방법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유카스 포인트예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영국식 A레벨과 프랑스식 바칼로레아를 합친 게 IB 디플로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IB 디플로마 힌트를 유카스 포인트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론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 인터넷 연결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이 더 유카스 타리프 포인트 칼큘레이터 한번 쳐보세요.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너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수치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아침에 앞부분에 봤던 38점 맞은 학생을 예를 들어 드리면 블라블라블라 하이어 레벨 3개, 스탠다드 3개, TOK 2를 받아 38점을 맞았다 치면 이 학생의 타리프 포인트가 몇 점인지 나옵니다. 자, 집에서 한번 쳐보세요. 저 미리 계산을 한 겁니다. 765, 765로 계산을 했더니 하이어 레벨 블라블라, 스탠다드 블라블라, TOK 2 합쳤더니 타리프 포인트가 222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222점으로 우리가 지원 가능한 영국 대학이 어디쯤인지 본다면 이 38점이 어느 정도의 점수대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영국은 대표적으로 UCL 그리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이 두 학교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자 보시면 실제로 이건 저희 학생들 올해 작년에 받은 오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666에 38점을 맞으면 18 더하면 234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766 41점은 250점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잠깐 볼까요? 몇 점이었죠? 222점이 나왔죠. 그러면 222점으로 UCL이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 점수가 오퍼가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38점 언저리 오는 학생도 있고 766 오는 친구도 있고 36점에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38점의 점수는 충분히 UCL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AP나 A레벨 좀 참고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지원한 친구입니다. 상당히 점수 높은 쪽인데 766에 41.5%를 받았습니다. 250점인데 실제로 임페리얼 칼리지 저희가 봐도 한 38점 정도면 38에서 40점이면 합격 점수가 나오고 UCL 같은 경우도 36에 38점이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UCL 올해 저희 학생 약대 들어간 친구가 36.5%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은 42점을 받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어떻게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학과별로 대학별로 좀 다시 논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가 됩니다. IB 디플로마, A레벨, AP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IB 디플로마 2년 과정입니다. 즉 하이스쿨을 2년 과정을 본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A레벨, 영국에서도 하이스쿨은 2년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다 중학교 3년이 아니고 중학교가 4년 내지 5년입니다. 여기도 중학교가 4년 내지 5년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미국식 제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3-3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이 3-3이에요. 하이스쿨 가면 3년입니다. 그래서 AP는 3년 정도 이수를 해야 된다 보면 되고 평가 범위는 인터내셔널 스쿨 그리고 6개 필수 보통 선택 과목 4개 정도는 하고 자율선택이고 웰라운디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과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 즉 앞에서 언급드린 6개 과목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되고 A레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개의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AP는 자유롭죠. AP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팁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뭐 8개, 9개 과목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보는 거는 저희가 보면 맥스에서 한 7개 과목 정도까지 평가 요소가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영국 대학 같은 경우는 5개 이상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관련된 AP 이외에는 수치를 안 한다라는 게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평가 요소를 보고요. 오늘 주로 해야 될 IB 디플로마 통계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으시면요. IB 디플로마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분석했을 뿐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기준은 저희 2019년도 메이 1년 전 자료죠. 이걸 가지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이유는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11월 시험이 있고 5월 시험이 있어요. 이거 약간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 시험이 저희 한국 학생들 대부분 한 90%가 5월 시험자들이기 때문에 5월 시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총 지원자가 2019년 기준으로 16만 6천 명이었습니다. 올해 2000년도는 좀 더 상승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자료는 다른 건 아니고요. 보시면 평균 점수 29.63입니다. 그리고 45점 만점 맞은 친구가 213명 정도 되니 계산하면 0.3% 정도가 만점자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목당 평균가 4.63이에요. 재밌죠? 저희 학생들은 항상 5점만 돼도 울어요. 요번에도 며칠 전 요번 주에 IB 디플로마가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모든 지역이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 예상한 대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해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요번 주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8시 아이들의 발표가 났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 IBO 본부에서 그 전에 어떤 힌트를 줬냐면 5월 시험이 취소가 된 대신에 IA라는 시험이 20%가 들어갑니다. 파이널이 80%가 들어갔는데 이 80%를 안 본 상태 20%만을 가지고 7월 6일 날 점수를 발표한다고 해서 그럼 어떤 발표를 할까? 예를 들었더니 그 학생이 낸 프로젝트 웍이나 그 학생의 히스토리라든지 그 히스토리 이를 감안해서 점수를 주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목된 부분이 이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게 이 전세의 평균을 가지고 그 학생 80%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게 IA를 한 70% 정도까지 격상을 하고 나머지 30% 정도를 히스토리에 적용하지 않을까 감안했는데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즉 요번 결과의 특징을 보면 그 학교가 신생학교라든지 IB 디플로마 결과 안 좋은 학교들, 안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주 쪽 학교들 특징은 미국 대학교를 많이 갑니다. 상해나 북경 가도 미국 대학교에서 IB 디플로마 하는 학교를 보면 프리딕 점수는 높지만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면서 파이널까지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예상 점수보다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영국계 학교들은 어쨌든 영국계 학교 나온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많이 지원을 안 합니다. 영국 대학 가기 때문에 영국 대학 가는 학생들은 파이널까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 학교들은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프리딕 스코어보다 떨어져야 1점, 많이 떨어야 2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명암이 갈렸습니다. 이 정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000년도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 IBO 본부에서 이 정도로 결론을 좀 지을까 합니다. 올해 결과는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좀 긴 얘기라 학생 수의 변화를 좀 보시면 2016년도 자료에는 14만 9천 명에서 16만 6천 명으로 상승을 했죠. 시험은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참가한 시험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조금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IB 디플로마 말고 IB 서티피킷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고등학교를 가시면 미국 사립고등학교에서 IB 디플로마 채용하는 학생들이 AP 대신에 IB 디플로마를 공부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디플로마까지 가지는 않고 서티피킷으로 끝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간단합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각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16만 6천 명이 시험을 봐서 너는 1% 안에 들어갔니? 2% 안에 들어갔니? 이 친구가 2% 안에 들어가서 정말 잘하는 친구다 라고 역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IB 디플로마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넘버 오브 컨트리인데 136개국에서 144개국까지 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학교 숫자도 2,487개 학교에서 2,926개 학교까지 늘어났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학교들이 IB 디플로마를 선택하고 많은 대학들이 이걸 사용하는지 간단한 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관리가 가장 편한 프로그램이 IBO 프로그램입니다. 왜? IB 디플로마에서 다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선생님들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 그리고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국제학교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채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선호할까요? 이 어렵다는 IB 디플로마를. 결론은 마지막으로 귀합되는 거는 대학이죠. 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IB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 약간 고비가 있습니다. IB 디플로마가. 작년서부터 계속 예고를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대학들이 멘붕이 왔죠. 말씀드린 20%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선발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멘붕이 온 상태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NUS, NTU, 싱가포르 대학들이 결과 발표를 해주는데 그때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좀 알겠죠. 예. 그 두 번째는 국적인데 국적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메리카입니다. 즉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카스는 미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북미, 중남미, 남미를 다 통틀어서 하는 숫자인데 미국 북중미 대륙에서 선택한 학생들이 66%라는 거.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을 보면 11.84%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은 시험이에요.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자, 우리 상식에는 미국 대학교는 IB 디플로마를 잘 안 받는다. 미국 대학 가려면 AP를 해야 된다. 라는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니, 미국 대륙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프로그램이 IB 디플로마인데 왜 AP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데이터라는 것. 두 번째 학교 위치.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 올려놓은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 30점 이사에서 조금 내려갔죠. 올해 예상하는데 좀 더 내려갑니다. 아직 IBO 본부에서 발표는 안 했고요. 이 편은 뭐냐면 TOK라는 거, TOK Extend SA 그리고 카스 포함해서 3점을 주는 비율인데 보시면 2017년도까지는 퍼센티지를 발표합니다. 9.52. 준 내내 발표는 안 했죠. 발표는 안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걸 더하면 나머지 숫자가 나오겠죠. 즉 현재는 8%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3점 비율이.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이 45점 만점이고 쭉 올라가는 점수를 보여주는데 왜 이 사람들 이걸 발표했냐? 뒤에서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쨌든 2018년 이후에는 퍼센테이지 발표를 안 합니다. 고득점자들의 모든
점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다 말았는데 그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49점 만점에 평균 29.3이라는 거, 3점 보너스 점수의 분포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래프는 30점에서 35점 사이가 제일 많다라는 거. 당연히 평균 점수가 여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40점 이상서부터 저희가 고득점자라 보는데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익스텐드 에세이. 이거 논란이 많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선생님, 이 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학과 적합성과 맞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답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너무 어렵거나 익스텐드 에세이가 너무 어렵다면 굳이 학과 적합성에 맞는 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를 거로 IB 디플로마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차선책이죠.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케미스트리 꼭 선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의대인 경우에는 영국 의대를 말씀하는지 싱가포르 국립대를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IB 디플로마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의대인 경우에도 굳이 익스텐드 에세이를 케미스트리를 선택을 안 하셔도 지원 가능하시고 다른 요소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탑 10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게 히스토리고 잉글리시 A인데 자 보세요. 히스토리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 저 역사가 한국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워요. 월드 히스토리를 하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과목 히스토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학생들 저희가 파악한 바로 한국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은 잉글리시 B나 잉글리시 A, 한국어. 여기는 뭐 탑 10에 안 들어갔지만 한국어 제일 많이 선택한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 분석 자료는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나는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TOK 같은 게 이건 좀 의미가 있죠. A, B, C, D로 나눠지는데 A가 비율이 상당히 낮죠. C를 받는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C를 받게 되면 2점 내지는 1점은 떨어져요. 절대 3점 안 나와요. 그래서 TOK는 어쨌든 B 이상으로 막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익스텐드 에세이랑 TOK를 어떻게 점수를 계산하나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계산법이 이렇게 됩니다. 2표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이쪽은 TOK입니다. 이쪽은 익스텐드 에세이고요. AA를 맞았다. 3점입니다. A, B까지는 어쨌든 E가 A든 TOK가 A든 나머지 B까지 가면 3점이 나옵니다. 이 3점 맞는 비율이 현재 한 8% 정도, 100명 중에 8명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 정도, 35% 정도가 2점을 받는데 자 보시면 어쨌든 어떤 과목 A 받든 C가 하나라도 끼면 2점으로 떨어집니다. 이 학생 제일 억울하죠. BB마저도 2점 나옵니다. BC마저도 2점이고요. CC 맞으면 1점으로 떨어집니다. D가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1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E가 하나라도 있다면 페일이죠.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0점 맞는 학생은 못 봤고요. 어쨌든 1점 맞는 학생도 간혹 봅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나 영국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2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IB 디플로마 학생들 추정을 해보면 보통 한 10% 정도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3점 맞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이 다 2점 정도고 1점은 저희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율로 나가니 점수 배분, 즉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점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19년도 자료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2019년도부터는 발표를 안 합니다. 2018년 자료를 갖다 놨는데 보시면 2016년, 2017, 2018년도 변화된 걸 보실 수 있죠.
45.0.39, 0.84, 1.45 쭉 가면 35.4부터 비율이 나올 겁니다. 자, 어렵죠? 그러면 저가 누굽니까? 정리 한번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2015년도서부터 추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 가서 IBD 프로를 설명할 때 이 부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즉 2015년도를 저희가 40점 이상서부터 고득점자로 봅니다. 저가 본다는 게 아니라 각 입학사정관들이, 즉 명문대학교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고득점을 40점서부터 파악을 합니다. 보면서 40점서부터 쭉 도하면 7.4%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이전에 2012년도에는 5%도 안 나왔습니다. 계속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왔죠. 2016년도에 갔더니 8.9%가 나왔습니다. 정점입니다. 2017년에 갔더니 40점 이상이 10.9%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거 아시나요? IBO 본부에서 항상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야 너희들이 말하는 40점 고득점자가 너무 많다. 야 이거 너무 많아서 되겠냐? 우리가 학생들을 못 뽑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추론하는 건데 2018년도에 쭉 도했더니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딱 봤더니 발표를 안 합니다. 몇 점인지 발표를 안 하고 앞에서 보신 그래프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8.5%까지 떨어뜨렸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왔죠.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회에서 11학년, 12학년 어머님들이라 한다면 아마도 지금 올해 결과 나오신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폭망했다, 큰일 났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고 연락이 안 되면 굳이 연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한테도 좀 시간을 드려야죠. 저희한테도 연락 없습니다. 저희는 점수를 받아서 학교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이 오죠. 점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구나. 자, 2020년도 저가 예상할 때는 아마도 7.7%대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떨어짐을 맞춘다라는 게 IB 디플로마의 생각입니다. 자, 그때도 저가 예상을 했었는데 뭘로 조정을 할까요? 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혹시 이거 마치 6가지 서브젝 중에서 IBO 디플로마 본부에서 IBO 본부에서 어떤 과목을 가지고 이 점수 배분을 조정할까요? 자, Q&A에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채팅방에 남겨두시면 참 스타벅스 한번 내가 쏘겠습니다. 예,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야지. 아니 이걸 뭐 저만 고민합니까? 항상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과목에 대한 점수는 발표를 또 해요. 자, 보시면 5.1, 5.1, 4.79 이 퍼센티지를 해서 지금 여기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을 가지고 평균을 좀 따질 겁니다. English A, Read and Read, Language and Literature라는 과목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Literature라는 과목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4개 과목을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거는 그냥 자료를 생각하시고 요것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목표가 40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5점 가시면 40점 간당간당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든 과목이 6점 안에 들어오셔야 어쨌든 원하는 점수를 받는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Language and Literature, Read and Read이라는 LLA라는 게 있고 Literature라는 과목이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 우리 아이가 영어를 무지 잘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Literature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오세요. 큰일 납니다. 자, 데이터를 볼까요? 7점 비율이 2.4하고 스탠다드 5.5입니다. 물론 에세이 3.8% 낮긴 하지만 이건 의미가 달라요. 이걸 보셔야 돼요. 6점대를.
보시면 이 6.7점을 도한 숫자가 레드닛에서는 30.3% 나오고 SL에서는 3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18.5%짜리 31.3%짜리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리터러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내가 굳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영국 쪽에 가서 리터러처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상담 중에 선생님 저는 꼭 옥스퍼드 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신다고 해도 말리시면 돼요. 영문학 하셔서 죄송하지만 저도 학부모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영문학 한다 하면 그거 참 좋아하겠습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이어 레벨 선택하실 수도 있고 레댕릿으로 스탠다드 레벨 선택할 수 있는데 간혹에 필수적으로 리터러처는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레댕릿을 하이어 레벨로 갈지 스탠다드 레벨로 갈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민거리 아니에요. 자, 정리했습니다. 영어. 더 이상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자, 그 다음 과목. 자, 코리안 보셔야죠. 자, 우리의 전략 과목 아니겠습니까? 자, 코리안을 보시면 뭐 블라블라블라 뭐 점수 변화 때 뭐 그래프는 IBO 본부에서 그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코리안 리터러처라는 게 있고, 먼저 보신 건 코리안 랭귀지라는 거고, 레덴릿이라는 과목과 코리안 리터러처라는 과목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도 두 개는 버리셔야 되는 게, 이 앞에 거 두 개는 버리셔야 돼요. 한국인들 저 선택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리터러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점수 비율 보세요. 막강하잖아요. 막강한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면 7점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보는 거고, 한국인들 누구나 선택을 하면 50% 이상은 7점을 나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중3까지 아니면 중학교 2학년까지 국내에서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내에 다니다가 IB 디플로마 하러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하이어 레벨 하셔도 됩니다. 반은 70점 나와요. 반 이상입니다. 그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코리안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셀프 토트라는 거를 해서 자기 학습을 해서 하라는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꼭 하셔야죠. 보세요. 51%예요. 실수했어. 74%예요. 6점 비율이. 그러면 저희 전략 과목을 가져갈 때는 코리안 A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리안 A를 선택하셔야 되고, 하이어 레벨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하이어 레벨 선택하십시오. 그럼 한 과목을 덜고 시작합니다. 아니면 스탠다드 레벨 선택하셔도 돼요. 단, 이 과목이 정말 편하고 쉽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박지원의 양반전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문열의 소설이 나온다든지, 이런 비교하는 거기 나오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 비율만 보신다고는 당연히 코리안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잉글리시 B, 이 과목도 저희의 전략 과목 중에 하나죠. 잉글리시 A를 선택 못하시는 분들이 잉글리시 B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전략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니스 B, 저희 현재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중화권에 계신 분들이 차이니스 B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도 돼요. 코리안 A보다 오히려 차이니스 B가 편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죠. 그럼 잉글리시 B랑 차이니스 B를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잉글리시 B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략 과목을 삼아야 된다라는 게 56.3입니다. 자, 스탠다드 49% 이상입니다. 즉 67.9%, 68.5%입니다. 이걸 왜 버리고 가시나요? 가지고 가셔야죠. 근데 우리 아이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요. 초등학교 때 가서 정말 한국어로 차이니스를 꼭 해야 돼요.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90% 가까운
퍼센티지가 6점에서 7점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레벨 가셔도 72.9%예요. 그러면 어떤 조합을 가져가셔야 되냐? 공부 좀 잘하고 어쩔 수 없이 잉글리시 A, 레드 코리안 A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그분들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잘 조합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잉글리시 B, 코리안 A를 가져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끝내주죠.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잉글리시 B 하이어 레벨 수준과 잉글리시 A 랭귀지 앤 리터러처 스탠다드 레벨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보면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보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잉글리시 B를 하이어 레벨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잉글리시 A를 스탠다드 레벨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리안 A, 차이니즈 B 이런 조합은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어는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차이니즈 B를 선택하신 분들은 영어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조합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아이가 최고 득점을 받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절충선이 어딘지를 찾자라는 거예요. 굳이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장 선택 많이 하는 잉글리시 A, 코리안 A, 잉글리시 B를 가지고 어떤 조합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 보시면 하이어 레벨로 내가 잉글리시 A를 선택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뭘 가져가냐? 셀프 토트로 코리안 A를 가져가셔야죠. 51.3%. 아니면 내가 코리안 A를 하이어 레벨 선택이 가능해요. 이걸 가져가시고 스탠다드 레벨 잉글리시 B를 19.5%나 요거를 가져가셔야죠. 이런 조합으로 가져가시라고 그려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솔직히 무시 못합니다. 왜? 데이터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무시 못합니다. 자, 잉글리시 A 스탠다드 레벨 3.8%, 31.2%, 11.6%, 56.3%. 이거 무시 못하죠. 이 데이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두 과목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과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 데이터는 뭐 인터넷에 가시면 다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코노믹, 이 두 과목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저가 보면 두 과목 큰 차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30.7%, 30.1% 나옵니다. 이코노믹,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40%가 넘죠. 이코노믹 선택하신 분들은 40%가 넘는 몇 나올까요? 43, 44% 정도가 나오네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온다는 걸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과 가는 친구들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선택할까, 이코노믹을 선택할까 고민할 때는 당연히 이코노믹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문과인데 BM도 가져가야 되고 이콘도 가져간다. 같이 가져가세요. 가져가기 좋은 조합이 나오는 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콘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벌써 45분이네요. 잠시만요. 빨리. 그래서 좀 설명드린 건 드려야겠죠. 지오에 대한 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히스토리에 대한 표고, 그 다음 보실 자료는 사이콜로지에 관한 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데이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표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오그래피 38% 나오고요. 21% 나오고 히스토리 11%, 13%, 사이콜로지 27%, 20.5%.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아이가 사회과목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는 히스토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히스토리 시키면 안 될까요? 전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11.7%예요. 13.7%예요. 아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BM 같은 경우는 30% 넘고요. 이코노믹 같은 경우는 40%대예요. 6, 7점 비율이. 근데 왜, so what, 왜 히스토리를 선택하냐고요. 이건 막으셔야 돼요.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 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아, 관심 그냥 대학 가서 취미생활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이거 27% 나오고 20%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서 지오, 히스토리, 사이콜로지 이 세 과목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묻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지오그래피로 가세요. 가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뭐 스탠다드 레벨로 갈지 하이어 레벨 갈지는 학교 상황에 따라 맡기시고 지오를 선택하셔야지 히스토리보다는. 어쨌든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10학년 때 와서 학과목을 선택한다. 히스토리는 저 다 선택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11학년 때 왔는데 12학년 때 왔는데 히스토리 하고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되죠. 왜? 저거 공부하느라고 나머지 과목을 신경을 못 쓰면 이 학생한테는 완전 손해죠. 예. 이 정도로 사회 과목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리할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자, 우리의 주력 과목, 과학 과목이죠. 피직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 많이 한 선택 캠. 그 다음 많이 하는 과목이 바이올로지. 자, 그 다음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말리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뒤에 데이터가 빠지지만 도해야 20%가 안 나옵니다. 도해야 15%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은 버리고 시작하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가 대학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야 돼요. 그럼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학교 없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만약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한다. 그럼 너가 매스 AA랑 그리고 피직스를 하이어 레벨 해줘. 이게 가장 일반화된 과목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피직스 대신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일부 대학일 뿐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버리고 가자고요. 대학 가서 하거나 취미생활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과목을 피직스, 캠, 바이오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하이어 레벨은 31.1%, 그리고 스탠다드 18%, 캠 28.7, 20.5, 21.9, 19.1.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죠. 왜? 바이오가 제일 쉽다고 그러는데 비율상은 바이오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 과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영어나 외국어, 코리안이라든지 사회 과목이나 또 달라요. 이거는 내가 꼭 피직스나 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본딩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대학들이 엔지니어링을 가는 친구들은 매스 AA, 피직스를 반드시 하세요. 캠을 반드시, 메디컬 칼리지에 가려면 캠을 반드시 하세요. 본딩된 과목들이 걸려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 비율이 높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 퍼센테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 내가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문과 학생이에요. 그러면 굳이 하이어 레벨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좀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면 비율이 만만한 게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죠. 그럼 이쪽 비율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피직스를 가실 큰 상관없는데 2호기서 많이가 차이 나요. 여기도 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과 가는 학생들이라 한다면 바이오나 캠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데이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또 뭘 정리해야 되나요? 자, 가장 중요한 수학이죠. 근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매스 HL, 매스 SL이에요. 두 번째 보실 그림은 퍼더 매스 하이어 레벨 그리고 매스 스타디 SL이에요.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여기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1학년 어머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매스, 퍼더 매스라는 게 없는데, 우리 아이는 매스 스타디라는 게 없는데, 그냥 매스라고 하지 않는데, 매스 뭐 AA라고 하나, 뭐 AI라고 하던데, 네,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매스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2019년 자료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올해 2000년도까지 시험 본 학생들은 이렇게 수학이 4과목밖에 없습니다. 매스 하이어, 매스 스탠다드, 퍼더 매스 하이어, 스탠다드 레벨, 매스 스타디 이런 방식으로 나눴다가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스 AA, 매스 아날리시스 앤 어프로치라는 매스 AA 과목이랑 매스 AI, 아날리시스 앤 인터프리테이션 죄송합니다. 이라고 나오는 죠. 지금 혼자 하려니 좀 입이 굳네요. 이렇게 4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나중에 추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요 뒤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이 앞에 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1% 20.9%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좀 정답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IB 총점을 말씀드리면서 IBO 본부가 어떤 과목을 가지고 차별화를 둔다든지 변별을 둘까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정답은 매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AA랑 AI로 나눈 거고요. 자 보세요. 입학사정관대가 너희 40점 이상 너무 많아. 좀 이 비율을 줄여줘. 그럼 영어 과목으로 줄일까요? 사회 과목, 과학 과목으로 줄일까요? 그 수많은 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 수학 가지고 장난치겠죠. 저 2019년 작년에 설명회 갔을 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수학이 100% 어려워지니 너희들 생각하는 100%에서 20%를 더해서 120%를 공부를 해라. 요번에 결과도 마찬가지로 수학 부문에서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11학년, 아니 지금 12학년에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수학을 시험 본다. 그러면 필히 100%가 아니라 120%, 130%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패스트 페이퍼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눠졌냐면 매스 AA는 여기 보시면 퍼더 매스 하이어 레벨에 가깝고요. 그리고 매스 AA 스탠다드 레벨은 매스 하이어 레벨이랑 가깝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두 과목을 없앴다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눴는데 매스 AA라는 거는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고 매스 AI는 문과 학생들이 선택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현재 입학 요강에 나오는 학교들 중에서 NUS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과 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하이어 레벨로 매스 AA는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대신 비즈니스 전공하는 학생들은 스탠다드 레벨로 매스 AI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하이어 레벨로 매스 AI를 하거나 스탠다드 레벨로 매스 AA까지 이제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NUS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가장 변화가 있으니 수학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참 희한하죠. 국내에서도 영수, 나가도 영수. 결국엔 영어 수학입니다. 모든 시험 제도에서 그걸 얼마만큼 탄탄하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예 레벨이 죄송하지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아트, 필름, 이 과목까지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평균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비주얼 아트를 선택합니다. 왜? 좋아서. 선생님 전 비주얼 아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택합니다.
처참합니다. 보세요. 5%, 5.5에 1%예요. 12.8에 2.6, 15.4 나와요. 필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왜 마찬가지냐 하면 이 점수 비율도 낮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10학년 때 와서 저한테 학과목 선택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비주얼 아트는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비주얼 아트를 선택해야 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면 미국 대학교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쪽으로 가는 파인아트 전공이나 아키텍처나 비주얼 아트 선택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A레벨, AP 과목을 비주얼 아트 선택하거나 IB 디플로마에서 비주얼 아트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 외에는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좀 선택을 한다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홍콩대 아니면 영국 쪽에 비주얼 아트 관련 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 외에는 선택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아이는 뭐 비주얼 아트나 그쪽을 선택 안 할 거야. 안 하셔도 돼요. 건축학과 안 하셔도 돼요. 아키텍처 저희 학생들 다니고 있는데 비주얼 아트 한 친구 없어요. 왜? 건축학과는 공과대학에 가깝기 때문에 선택 안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비주얼 아트나 필름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1시간 정도 흘렀네요. 지금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IB 디플로마 스케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건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뭐 보시면 학년별 스케줄 준비입니다. 자, 10학년 때 지금 9학년 어머님들 여기 와 계시죠. 10학년 넘어갈 때 8학년 여기 계시겠지만 9학년 넘어갈 때 뭘 해야 되냐. 자, 토플, IELTS, SAT. SAT는 그냥 좀 속도가 빠른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토플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IB 디플로마 점수 나옵니다. 자, 10학년 1학기 보냅니다. 자, 11학년 올라가기 전 10학년 2학기 나오죠. 자, 빨간색 써 있죠. 이때는 반드시 과목 선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목과 내가 선택해야 될 과목, 내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계열, 공과대학이냐, 사이언스냐, 메디컬이냐,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정할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십시오. 저가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과목을 가지고 11학년 딱 올라오면 요이 땅 하고 공부 시작하죠. 그럼 보시면 공부하는 방법은 영어, 외국어, 과목별 IA가 이때 시작됩니다. 이때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11학년 끝난 시점에 목 테스트를 보죠. 목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신용은 아니고요. 네, 내신용이라도 할 수 있죠. IBO 본부에 보고된다기보다는 12학년 1학기 때 필요한 여기서 보시면 프리딕 스코어를 산출하는데 목 테스트가 쓰입니다. 그러니 목 테스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 테스트를 공부를 대충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목 테스트가 최종 시험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스케줄 보시면 11학년 2학기 되는 시점에는 인터널 어세스먼트라는 IA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즉 11학년 올라갈 때 IA를 선택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은 학원들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안 하셔도 돼요. 저거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학생과 선생님과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저거 학원 선생님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거를 작성할 때는 학생과 선생님이 긴밀한 협의하에 작성을 하시고 학원이라든지 멘토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 IA의 주제가 나와서 아이가 작성할 때 스트럭처를 잡아준다거나 아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첨삭을 해주거나 이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대 대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필 하셨다 저 0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기본적인 거는 학생이 작성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스트럭처 정도나 첨삭 정도만 의뢰를 하셔야 돼요. 이제 12학년 1학기 올라갑니다. 바쁘죠? TOK 2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프리딕 스코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원서 제출한 시점도 이때 나오죠. 자, TOK 2도 마찬가지예요. TOK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 주제가 나옵니다. TOK 선생님이 한 12학년 올라갈 때쯤이면 주제를 알려줍니다. 너가 써와라. 이때도 어머님들이 많이 유혹을 받으시는 게 학원에 갈까? 지금 선생님한테 돈을 좀 더 주고 TOK 대피를 하라고 할까?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들. 제일 위험한 게 대필이에요. 대필 하시면 안 되고요. TOK 선생님과 아이와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서 내용을 작성하세요. 그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첨삭을 한다, 보조적인 첨삭이라든지 스트럭처, 구조 잡는데 필요할 때 정도만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외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텐드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IA, TOK, E. 주도적인 건 학생이 하셔야 되고 학과 선생님이 같이 하셔야 되고 가장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 학원이라든지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저희 같은 진학 컨설팅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12학년 올라가는데 IA를 못 맞췄는데 선생님 대필해 주실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예,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12학년 2학기 파이널 80% 들어갑니다. 5월 시험을 보시고 7월 달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2년의 전체적인 플랜입니다. 이 정도 플랜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IB 디플로마로 대학교 진학 방법. 네, 지금 고학년 어머님들 이거 좀 기다리고 계셨는데 1시간 넘었지만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초창기 앞에서도 IB 디플로마 인터내셔널 A레벨 AP라는 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자, 보세요. NUS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NUS에 국제 전형으로 뽑는다라는 인원이 대략 20% 내외입니다. 그 20% 내외 학생들이 왔는데 수많은 아까 보시면 170개국에서 원서가 날라올 거예요. NUS 정도면. 기구 나른다, 잘한다는 학생들 다 지원하겠죠. 아니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왔을 때 입학사정관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IB 디플로마는 했니 너? 그럼 IB 전형. 너 A레벨을 했니? A레벨 전형으로 갑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A레벨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 개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CIE, 캠브리지 인터내셔널 A레벨서부터 AQA, 에드엑셀, 피어슨, 뭐 스코틀랜드, GCE, 잉글랜드, 뭐 스리랑카 A레벨, 싱가포르 A레벨 무지 많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아더스를 묶습니다. 아더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민사고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순환 고등학교 오면 이 학생들의 학력 평가 요소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너의 GPA를 신뢰할 수 없으니 미국 수능 시험인 SAT를 가지고 와. 그럼 내 SAT 점수를 가지고 너의 GPA를 가늠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 정도로 대략적으로 99%는 분류가 됩니다. 분류를 해놓고 평가를 나눠서 하겠죠. 그럼 오늘은 지금 IB 디플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IB 디플로마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자, 내신 들어갑니다. 내신이라는 게 목 테스트죠. 목 테스트의 결과인 프리딕 스코어가 들어가고 IA의 결과는 대학 평가 요소, 하드 팩트 요소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널 어세스먼트라는 IA는 IBO 본부의 보고가 되지 대학교의 보고가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 테스트 잘 보셔야 프리딕 스코어가 좋죠.
그 ETC라는 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외에 뭐 SAT라는 친구들 있을 테고 뭐 토플라는 친구 있으면 제출합니다. 이걸 하드 팩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US 비즈니스에 100명을 선발하는데 1000명이 지원했다 치자고요. 1000장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저 보이시는 하드 팩트 요소를 딸랑딸랑 흔들어서 700장 정도를 떨어뜨립니다. 600장 떨어뜨리는 학교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 300명, 400명을 가지고 10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드 팩트로 떨고 냈다면 두 번째 요소가 소프트 팩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거예요. 그래, 프리딕 스코어까지 오케이. 너희 시스템 오케이. 너 통과됐어? 그러면 넌 액티비티를 뭐 했니? 도대체 넌 누구니?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소서. 그럼 추천서 있으면 한번 내봐. 이게 소프트 팩트예요. 이렇게 나눠져서 이 부분에서 나머지 200~300장을 떨어뜨리고 최종 10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는 인터뷰나 자체 시험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하드 팩트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를 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된 친구들은 여기서 평가를 해요. 근데 재밌게도 홍콩 과기대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를 지원했다. 인터뷰가 소프트 팩트에 들어갑니다. 다 심사를 끝내고 그러고 인터뷰를 봐요. 너가 누구니? 정말 우리 학교 오고 싶니? 와서 뭐 하고 싶니? 가볍게 보죠. 이렇게 해당된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4년 동안의 월별 대학교 진학 타임 테이블입니다. 이건 조금 함축적으로 나갈게요, 원님들. 현재 지금 초등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8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영어 공부만 시키세요. 계속 영수 주기하다 나오잖아요. 자, 수학도 알지브라 정도만 딱 들어가서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토플 한 70점 목표로 들어가시고 수학 정도 선행, 과학 부분 선행 필요 없어요. 요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9학년 올라간다. 이때서부터는 내신 성적을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 미국 대학 9학년 성적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준비를 하고 뭐 AP 과목 하는 친구들도 있고 IB 디플로마 하는 친구도 있겠죠. 아직 이때는 AP를 할지 IB 디플로마로 할지 결정 안 난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죠. 내신 성적 관리 좀 해주시고 빨간 글씨 보이는 것처럼 토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토플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제 10학년 올라가시면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쭉 달리셔야 돼요. 공부를. 쭉 달리시는데 IB 디플로마인 경우에는 최종 과목 선택을 어떤 걸 가져갈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11학년 올라가면 그냥 렛츠고 하셔야 돼요. 렛츠고 하셔야 돼요. 뭐 과목 선택 다 끝났죠. IA 공부해야죠. 익스텐드 에세이 그리고 TOK 시험 준비해야죠. 그냥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서도 작성하셔야죠.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주요 대학교 IB 커트라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뽑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년간 쌓아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온다라는 걸 보시는 겁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필고사를 봤는데 1차 합격자를 어떻게 내줬냐면 40점 이상, 과에 따라 41점 이상 자들한테 지필고사 1차 합격을 하고 지필고사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요. NUS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3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따라서 41점에도 형성되는 과도 있고요. NTU 같은 경우는 38, 42, SMU, SUTD, 홍콩대, 홍콩과기대, 중문대, CTU, 폴리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영국 쪽 알아볼게요. 메디컬 칼리 스쿨, 뭐 의대 한번 알아볼까요? 옥스퍼드 39점입니다. 766을 요구하죠. 비매신한 건
제출하셔야 되고 제일 높은 게 현재 영국 대학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캠브리지입니다. 42점의 비맷입니다. 자, 42점이 이만큼 힘든 점수예요. 실제로 42점 맞으면 캠브리지도 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 근데 보시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게 자체 시험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42점 있다고 누구나 메디컬 칼리지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39점대, UCL 38점, 샌 앤드류 38, LSE 우리가 유명한 LSE 런던 정경대 38점대예요. 그러니 38점대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이게 38점에 합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38점으로도 합격할 수 있고 40점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37, 6점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LSE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인터뷰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40점대에서 38점대까지는 맞으면 어쨌든 영국 대학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IB로 진학 가능한 대학교라고 이렇게 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IB 디플로마로 어디든 다 가셔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선생님, 미국 대학을 IB로 진학한다고요?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IB, 미국 대학 지원하려면 SAT는 AP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많이 질문하신 분들은 저희 아이가 IB 디플로마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미국에 대한 꿈을 못 버렸어요. 아니, 꼭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요. SAT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SAT를. 상위권 대학 가려면. 자, 그러면 미국 대학 지원 스케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미국 대학 IB 디플로마 하는 학생들이 12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있냐면 미국 대학 원서를 ED,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은 11월 초에 마감입니다. 자, 11월 마감하고요. 레귤러 12월 말에 마감을 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에 들어가는 점수는 목 테스트, 즉 프리딕 스코어만 들어가겠죠. 근데 대학 입학은 자, 근데 궁금한 거는 IB 디플로마 5월에 시험 보고 7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 대학교들이 기다려 줄까요? 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는 최종 발표가 3월 말입니다. 얼리 발표는 1월 초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7월까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미국 대학교들은. 그래서 어떻게 오퍼가 나오냐면 뭐 최종 합격입니다. 아니면 뭐 너 6점 정도 차이 안 나면 합격이에요. 아니면 너 그냥 IB 디플로마만 따오면 합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를 지원하는 IB 디플로마 학생이라고 한다면 SAT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보세요. 프리딕 스코어는 IBO 본부에 주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반드시 SAT를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교들이 SAT를 안 본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뭐 요번에 뭐 트럼프 정부에서 뭐 비자를 안 내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건 차치하고 저희는 내년에 가는 학생들이니까 SAT는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드릴 게 잉글리시 A 정도에서 하이어 레벨 7.6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랑 한다면 SAT 1500점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진학 컨설팅이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서 마지막 페이지에 좀 올려놨습니다. 집에 혹시 이런 아이들 좀 있으신가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만큼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이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지공부지가 알아서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진학 컨설팅은 딱 이거예요. 인상 쓰는 친구들이 80%밖에 능력이 못 보여줄 때 본인의 능력을 100% 찾아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거기 20% 얻는데 어떻게 얹어주냐. 자, 보세요. 100%라는 능력 어떻게 찾냐.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 쭉 돌아가서 10학년 2학기 때 서브젝트 테스트를 IB 디플롬 서브젝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할지. 저렇게 인상 쓰는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비주얼 아트 내지라는 히스토리 아니면 난 무조건 잉글리시 A 이게 뭐 스페니쉬 B 이렇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본인 능력 80밖에 안 나와요. 조정 들어가야죠. 과목 선정만 잘해도 숨어있는 20% 찾습니다. 100% 찾았잖아요. 그 다음 지금 스케줄 계속 봤잖아요. 이 스케줄에 뭐를 해줘야 되고 어떤 거를 집어내줄지 누군가 코칭을 해준다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줄죠. 물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말 안 들어요. 싸워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면 10학년, 11학년 애들 관리를 해주는데 그 관리하면서 최대 목표치로 한 2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입학사정관한테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200% 정도 올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200%못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지금 보아온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20%라는 걸 보여줘서 합격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실제 예로 저희 학생들 중에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잘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기까지 다니다 간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자,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에 다녔다라는 건 뭐냐면 이 학생들 특목고, 자사고 떨어진 친구들이에요. 그러고 일반 고등학교 갔어요. 적응 못합니다. 뭐 과학고 가다 적응 못해요. 그래서 유학 타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IB 디플로마 태우잖아요. 작년에는 41점 맞고 NTU 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0,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42점 맞은 학생이 뭐 NUS, NTU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진학 컨설팅을 계속 이끌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뭐 학원이라든지 안내라든지 IA 안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아온 루트 그대로 저희가 진행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 정도는 아닌데 뭐 지가 공부를 죽어도 안 하면 방법 없어요. 안내는 해줘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따라온다고 한다면 확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여기 보이시는 회원유학원으로 상담 문의 내지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지금 한 8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버벅거리는 것도 초반에 있었는데 좀 많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학년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10학년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10학년 때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신가요? 그러면 저희 요번에 그 상담 예약을 진행했던 이은경 실장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개별 상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저와 개인적으로 이은경 실장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30분 정도 개별 상담을 줌으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줌 상담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나 보내드려요. 엑셀 파일을. 그러면 학생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고 궁금한 내용 딱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저거 확인하고 줌 날짜, 상담 날짜 잡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쭉 오늘 보신 내용에서 궁금한 내용이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 처음에 질문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폴레옹 사진 그 그림과 김홍도의 서당도의 공통점. 1800년도에 같이 그림졌다 공통점이 있는데
아직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는데 제가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면 김홍도 하면 완전 옛날 그림 생각이 그려지고 나폴레옹 하면 정말 좀 서양 생각으로 많이 드는데 공통점은요. 그 당시에 성균관 들어간 입시 시험 내지는 과거 시험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은 없죠. 바칼로레아라는 프랑스 입시 시험 다 주관식입니다. 자, 주관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주관식이라는 공통점이 뭐냐면 입학사정관이라는 채점하는 사람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정말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B 디플로마 시작입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리를 많이 못했고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이제 줌이라는 걸 통해서 해봤더니 너무 좋은 게 저희가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주말에 강남에 뭐 설명회 장소를 또 잡고 뭐 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뭐 지방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오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줌 너무 좋습니다. 저 항상 4시 정도에 그 줌 설명회를 잡을 예정이니까 혹시 IB 디플로마나 조기화 그리고 IB 디플로마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혜원유학원 사이트나 블로그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고가 나갑니다. 네, 장시간 수고했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